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잘하고 있는 걸까? 숨 한 번 툭 내뱉고 다시 마주하는 오늘 분주하던 하루의 끝 차갑게 식은 커피 괜찮아 실수해도 맘에 들지 않더라도 지금도 잘하고 있어. 지금 이대로 괜찮아. 뒤돌아보면 손 내민 서로가 같이 걸어갈 우리가 있어. 그래 또 한 번 다시 웃고 다시 꿈을 꾸고. 사실 나 오늘 하루가 괜찮지 않았었어. 다시 돌아간 걸까? 지금 이대로 괜찮아. 충분해 수고했어. 정말 괜찮을까? 뒤돌아보면 손 내민 서로가 같이 걸어갈 우리가 있어. 그래 또 한 번 다시 웃고 다시 꿈을 꾸고. 뒤돌아보면 손 내민 서로가 같이 걸어갈 우리가 있어. 그래 또 한 번 다시 웃고 다시 꿈을 꾸고. 쏟아지는 봄빛이 콧등을 간지럽히는 5월의 어느 날, 아직은 어색한 공기 속에 넌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세상을 그리고 있는지
상상해보며 설레곤 해. 아름답게 반짝이는 작고 예쁜 두 눈에 미소만을 채워주고 싶어. 네, 쉬시라고 해놓고 시간도 제대로 안 주는 조금 못된 그런 시간 드림을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 애써 모신 선생님들의 또 의견, 얘기, 대화 시간이 우리에겐 더 소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짧은 휴식 시간이지만 유혹을 물리치고 세 분 선생님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우선은 오늘 행사에 앞서서 경기도교육청 여러 교육직원, 전문직원 여러분들이 사전에 질의도 많이 주셨습니다. 세 분에 걸맞는 질문들, 많이 깊은 내용들도 있고요. 그런 사전 질문과 또 온라인상에서 보내주신 질문, 그리고 세 분 또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저희가 궁금해하는 점들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수강 선생님께 이 대화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들리나요? 네. 네, 우리 두고 선생님에게 좀 더 깊은 내용을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우선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인구수가 줄게 되면 이제 경쟁이 완화될 거다 그런 진단을 하셨는데 경쟁의 총량은 줄 것 같은데 서울 수도권에 있는 특정 대학의 그 경쟁은 여전히 이제 줄질 않죠.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경쟁의 강도는 줄지 않을 듯한 뭐 느낌도 있는데 그 진단을 한번 좀 해주시죠. 두 가지가 다 같이 겹치겠죠. 경쟁 압력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일단 살면서 체감하는 이제 그런 이제 뭐랄까요, 너무 많다. 이제 지금 올해 벌써 이제 지방국립대학들 학생 수를 채우지 못했어요. 네. 그것도 명문으로 꼽혔던 부산대나 이런 데조차도 그렇죠. 입학 정원을 채우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남는 학교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지금보다 학생 수가 한 뭐 10년 후만 돼도 대학생 수가 30% 이상 줄어들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이제 이른바 명문대로 가려고 하는 충동, 열정 이런 것들이 사그라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네. 다른 선택지들이 워낙 많이 열려 있고 이제는 좀 외국 유학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좀 더 훨씬 더 넓게 널려 있고 해서 네.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근데 애초부터 모두가 뭐 그런 농담도 있긴 하죠. 뭐 초등학교 때는 서울우유 마시다가 뭐 저 고등학교쯤 되면 329로 바뀐다 뭐 이런 식의 농담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좀 교육의 향방에 따라서는 명문대 진학이 인생을 다 결정한다라고 하는 태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고요. 근데 네. 그건 교육이 이끌어질 문제일 것 같고, 지금 같은 이제 풍토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이제 똑같은 문제가 저는 부동산에도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육에서도 지방은 완전히 무너지고 서울에 몇몇 대학만 남고, 네. 부동산 가격도 지방은 텅텅 비어가는데 서울의 어떤 지역만 이제 올라가고, 과연 그게 이제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가는 길이냐. 지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하필 서울 강남에 살아야 되느냐. 네. 지방에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좋은 나라 아니냐. 서울 강남에 사는 사람만 행복하고 나머지 다 박살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살면 그게 불행한 사회 아니냐. 네. 같은 철학으로 교육에 접근하지 않으면 뭐 이수강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소수의 성취감을 대박 인원과 절대 다수의 쪽박 인구로 나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다. 네. 근데 다행히 경쟁 압력이 줄어들므로써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도를 고민할 길이 좀 더 넓게 열려 있다. 네. 그 정도로만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진단한 것이니까 아마 맞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갖고요. 그게 희망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네.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 그다음에 각종 정보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향들이 좀 늘고 있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안에 양질의 정보가 있는 게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도 이제 문해력 말씀을 하셨는데, 디지털 문해력. 그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좀 이제
뭐 길러준다고 할까요? 어떤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그게 그 문해력과 디지털 문해력을 구분하기는 어렵게 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결국 문해력이 중요해지는데 그 문해력이란 게 사실은 텍스트와 컨텍스트에 관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교육은 텍스트를 가르치고 텍스트를 외우고 텍스트를 주입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문해력이라고 말할 때 그 문은 컨텍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네. 맥락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러자면 지극히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논리적인 사고라는 게 많은 책을 읽고 많이 토론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몸으로 깨쳐나가는 과정들이라고 한다면 네. 교육 전체가 좀 바뀌어야 될 게 이를테면 저는 정치 교육을 반드시 해야 한다. 네. 그리고 국어도 지금처럼 뭐 언유가 있고 지규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외우게 할 게 아니라 네. 그 말하는 법과 듣는 법을 가르치는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네. 그 듣는 법이란 게 뭐냐면 상대방이 주장을 길게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전에 네. 내가 듣기로는 당신은 이러이러한 말을 했다. 당신의 주장의 요지는 이거다. 맞는가? 네. 라고 물어보는 게 토론의 아주 기본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내가 주장한 바가 그게 맞다라고 했을 때 네. 비로소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들은 거예요. 아. 그러면 그렇다면 나는 그 점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동의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맞겠다. 네. 까지 가야 토론인데 한국의 교육에서는 듣고 나서 어떻게든 내가 말을 잘해서 이 사람을 밟고 네. 야 네가 이번에 토론에 이겼어. 논쟁에서 이겼어. 이렇게 상찬하는 네. 이겨야 되는. 그런데 사실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건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국어 교육 자체가 읽기는 맥락을 이해하는 걸로 듣기는 경청하는 걸로 경청하고. 예. 네.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바꾸면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주의 깊게 듣고 내가 이해한 바로는 당신은 이런 근거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게 맞느냐라고 네. 물어서 반드시 상대의 동의를 받고 네.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든 반박을 하든 이렇게 하고 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듣기와 말하기와 쓰기를 이런 쪽으로 바꾸면 네. 그 분별이 훨씬 많이 생기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그 토론을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 계속 깨질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 초등학교 한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12년인가요? 12년이죠. 12년 동안 근거 없는 얘기 할 때마다 깨지면 나가서 절대로 근거 없는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네, 그 토론을 통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정부의 오류를 밝혀내는 그런 나름대로의 문해력이 확장될 거다. 그렇게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뭐 탈진실의 시대라는 이야기도 하지요. 이제 의견이 팽배돼서 자기 편향이 확장된.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굉장히 심해요. 젠더 갈등도 있고, 지역 갈등도 있고, 뭐 세대 갈등도 있고. 이제 이런 갈등 장면이 학교에도 여전히 있고요. 그런 것을 슬기롭게 좀 해결해 나가는 교육의 방법론, 역사적으로 그런 유용성이 있는 방법론이 있었을까?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굳이 역사를 좀 네. 없었다고 봐야죠. 아,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박태웅 의장님 말씀이 이제 다 공감이 가는 것이 최근에 이제 뭐 정당에서 그런 얘기를 단어를 썼었죠. 토론 배틀. 토론이 어떻게 배틀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네. 이건 전투거든요. 토론에서 상대를 꺾어 누르겠다는 거, 이건 토론이 아니에요. 네, 네. 토론과 대화는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되냐면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네. 내 고집을 꺾을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토론에 임하는 기본 자세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워낙 승부 중심, 경쟁 중심 이 사회로 완전히 좀 코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토론에서도 이기고 지는 걸 따지려고 들어요. 네.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토론의 가장 바람직한 토론은 뭐냐면 토론 쌍방이 애초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제3의 건설적인 대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토론의 목적이거든요. 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갈등 해소의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의견이 다른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의견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대화와 토론의 기술, 대화와 토론의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대화와 토론의 전제는 뭐냐.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네. 그거를 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린 그런 걸 잘 안 가르쳐요.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토론 봐가지고 점수 매기고 네. 이렇게 되니까 토론 배틀이라는 황당한 발상이 나오고 그게 마치 신문에서 무슨 뭐 토론 배틀로 누구를 점수를 매겨서 네. 토론 배틀을 통해서 누구를 뽑겠다라고 하는 이게 정당에서 이런 일을 하잖아요. 학교 교육 현장에서 하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간 거란 말이에요. 네. 학교에서 누가 가르쳤겠어요? 그런 황당무계한 생각을 토론 배틀이라는 단어를.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토론을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갈등 해소의 첫 번째 문제는 대화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인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논어가 뭐예요? 공자와 제자들과의 대화를 적은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강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강과 의는 뭐냐면 우리는 선생이 혼자 쭉 떠드는 걸 강의라고 그래요. 강의실에 들어가서 1시간 내내 떠들고 학생들 받아줬고 그리고 강의 끝난 거예요. 원래 강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선생에게 말하는 거예요. 논리를 갖추어서 알아들을 수 있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강이라고 해요. 글자가 말씀 원자에다 갖출 글자를 합쳐서 이해할 수 있게 말하면 그 말이 옳은지 틀린지에 대해서 선생이 코멘트를 해줘요. 그게 의예요. 네. 강은 학생들이 하고 선생은 원래 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 말이 맞다 틀리다만. 근데 지금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죠. 학생들은 완전히 객체가 돼 버렸어요. 네. 이 강의의 원정신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배틀 얘기하니까 어느 사람이 연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고요. 학교에는 정말 강의가 많아야 되겠네요. 학생들이 자기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코멘트 받고 물론 토론도 많아야 되겠고요. 좋은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의장님, 네. 요즘 감시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네. 얘기에 이제 즉슨 우리가 여러 가지 SNS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내 정보가 다 털리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정보를 통해서 상대방이 경제 활동에 이득을 얻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나를 예측하고 나를 조정하는 힘을 이제 그들이 갖는다. 그러다 보니까 그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상아를 빼앗아 가고 주검을 내던져 버리는 코끼리 같은 모습이 인간이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SNS가 난무하는 이 시대에 나의 자아의 영토를 어떻게 지켜낼 거냐. 이런 게 이제 고민이 좀 돼요. 근데 학생들도 더없이 그럴 것 같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좀 비법이 있으실까요? 원장님,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제가 강의료를 특별히 더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게 결국 나를 알고 이런 건데 좀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말을 대답을 해야지 질문에 얽혀 들어가서 모르는 얘기를 하면 뭐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플랫폼이라는 도전이고요. 또 하나는 인공지능이라는 도전이 있습니다. 플랫폼이 지금 굉장히 새로운 형태로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플랫폼이라는 건 뭐냐면 지가 직접 하는 건 없어요. 이를테면 네이버 카페를 생각해 보면 네이버 카페에서 네이버 직원들이 뭐 글을 올리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냥 너희들이 모여서 네트워킹을 하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정보를 올리고 교환하기에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줄게. 네. 와서 해라.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 직원들이 뭐 사진 올리고 글 올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냥 너희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놓을게. 그 다음에 쿠팡도 마찬가지죠. 물건 팔기 제일 좋은 구조를 만들어 놓겠다. 네. 근데 이게 옛날 기업들하고 뭐가 다른가 하면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모일수록 점점 더 가치가 커져서 아,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고 들어오면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내가 가령 무슨 뭐 캠핑을 하는데 정보를 구하고 싶다면 뭐 하겠습니까? 게시물 제일 많은 카페로 들어가겠죠. 그 네. 게시물 적은 데를 가서 얻을 게 없으니까. 네. 그 물건 살 때도 뭐 제일 많이 모여있는 가서 최저가 검색하면 나오는데 굳이 딴 데 갈 이유가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네트워크 효과에 의한 자연 독점이라고 불러요. 자연 녹점. 자연 독점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난 독점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정거래 질서나 뭐 하나 가지고 제어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처럼 대놓고 나쁜 짓을 하면 두드러겠는데 가만히 있는데 독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폐해들이 많습니다. 네.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비슷한 일을 해보고 싶어도 얘가 그냥 아주 교묘하게 방해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오지 않았던 형태의 그 존재지만 우리 이 네트워크가 점점 더 연결이 강화될수록 심각한 독점을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이게 사회에 악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인류가 드디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 아주 단적인 예가 그 인앱 결제를 구글에서 하려고 했을 때 네. 한국에서 최초로 그걸 못하게 막는 법을 냈잖아요. 아, 그게 이제 이를테면 플랫폼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로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조처였는데 그거를 전 세계가 환호를 했거든요. 아, 구글 방지법. 네, 네. 인앱 결제 방지법. 그러니까 구글 그 안드로이드 폰에 앱을 올리려면 네. 반드시 결제는 구글 것만 써야 된다라는 법이에요. 그리고 30%를 내놔라. 네. 근데 이게 어떤 이슈가 있냐면 우리가 구독 서비스라는 걸 하잖아요. 한 달에 9,000원씩 내라. 그런데 문제는 이 서비스가 웹도 있다는 거죠. 네. 웹에서 마케팅 할 수 있잖아요. 광고를 하고. 그러면 웹에서 마케팅하고 광고한 거를 왜 내가 구글에다 돈을 내지?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네. 그 실제로 웹에서 사용자들을 훨씬 더 많이 모을 수도 있잖아. 그래도 구글에서는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안 된다고 끄는 게 이번에 한국에서 최초로 만든 법이에요. 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플랫폼에 대한 견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인공지능인데요.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짧게 할게요. 인공지능은 사람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쭉 다 모아서 이 데이터라는 게 잠재된 패턴이에요. 네. 나도 모르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습관들이 많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그 데이터를 다 모아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고 어떤 숨겨진 취향을 갖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데이터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그 애플에서 신용카드 발급을 하면서 네. 신용평가를 인공지능으로 했어요. 근데 그 데이터들에서 일부러 남자인지 여자인지 데이터는 다 뺐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제공한 자료에는 이게 남자다 이게 여자다가 안 들어 있었어요.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결과는 명백히 성차별로 나왔어요. 그 숨겨진 패턴들에서도 충분히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애플에서 그 AI 알고리즘을 폐기해버리고요. 네. 그 EU하고 미국에서 어떤 법이 나오냐면 사람에 대한 평가 이런 곳에는 인공지능을 쓰면 안 된다. 네. 라는 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기술의 변화가 있어서 이때까지 있었던 제도나 절차로는 제어할 수 없어진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인간의 입장에서 네. 얘들을 제어할 수 있기 위해서 계속 토론을 해나가고 감시를 해나가고 거기에 맞는 절차와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혼이 털리지 않으려고 하면 정말 그 시스템의 메커니즘도 알아야 될 것이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좀 진지한 토론도 해야 될 것이고. 이건 교육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요. 네. 전 사회가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북부청에서 질문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북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북부청에 나와주시죠. 예,
아유, 네, 부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마로입니다. 우리 세 분 기조 강연하고 토론 정말 뜻깊고 의미 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북부정사에서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조금 질문이라고까지 하기는 조금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세 분들 말씀이 그동안 우리 세대들 지금 기조 강연을 해주신 세 분이나 전화 받았던 어떤 우리 학교에서의 교육 그런 환경과 앞으로 미래교육을 대비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미래교육의 환경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토의 토론 교육을 많이 시켜줘야 되고 창의성 교육도 많이 시켜줘야 된다고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셔서 아마 우리 경기도 모든 전문직들이 큰 공감을 갖고 또 가슴속 울림을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다만 좀 이제 안타까운 것이 우리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런 노력들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토의 토론 교육을 하려고 하고 창의성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당장 2023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학점제를 이제 단계적 시행을 한다고 교육부에서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고, 근데 과연 그런 교육들이 현행 입시제도 변화 없이 이게 가능한 거냐, 이런 의문점을 학교 현장에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학부모님들도 선생님이 그런 어떤 창의성 교육, 토론, 뭐 토의 교육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시키면 우리 아이가 뭐 지나가는데 이거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닌가,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뭐 불안함, 또 그런 어떤 뭐 이의도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음껏 그런 교육들을 펼치기가 지금 환경적으로 아직은 조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 세 분 우리 토론으로 기조 강연도 해주시고 토론도 해주신 세 분 훌륭하신 우리 학자님들께서 그런 어떤 교육 과정의 어떤 변화라든가 학교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특히 학부모의 의식 전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라고 그러면 조금 제가 너무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적인 게 있으면 우리 전문직 선생님들께 공유를 해주시면 학교 현장에 소통하러 나가서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일함되지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부교육감님 참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주셨고요. 제가 학점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두 분의 선생님께서는 학부모님들에 대해서 뭐 전할 메시지가 있거나 아니면 교육의 문화의 변화와 관련돼서 우리가 짚어야 될 내목이 있다는 말씀을 주시죠. 통상 교육 과정이 정상적인, 우리가 애초에 정책을 설계할 때 그 목표치에 도달하려고 하게 되면 입시 제도와 동시에 발표가 돼야 되는 게 맞지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의 그 교육과정 정책이 어떤 거냐면, 정책 발표하고 그것이 작동되는 과정의 중간에 입시 제도를 설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입시 제도를 설계한 다음에 교육 과정을 또 손을 댑니다. 교육 과정 조금 손대니까 입시 제도를 또 손대요. 그래서 매해 양쪽 교육 과정과 입시가 서로를 영향을 주면서 뒤바꿔 놓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가서는 교육 과정도 제대로 안 되고 입시 제도도 엉망이어서 학생들의 경제의 강도가 커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이런 걸 겁니다. 2022년 개정교육과정을 발표함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2028년에 입시제도에 대한 방향성이 설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안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게 되면 교육계에서는 제일 먼저 2022 개정교육과정과 조응할 수 있는 입시제도의 설계가 핵심의 뜨거운 화두가 될 거다. 저는 최근에 그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와 관련된 시험 제도가 바뀐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재미있습니다. 거기는 바칼로레아 시험을 봐서 60점을 주고요. 그 다음에 내신 성적 40점을 줍니다. 두 개를 더해서 아이들을 뽑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시험 한 방 잘 본다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고 학교 교육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그 우리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내신과 선발고사의 점수를 합하는 방식, 그런 방식이
학교의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구릴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교감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서 좀 연구하긴 한데요. 예, 제가 최근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근거로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 교수님 마이크를 들으셔야죠. 아니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은 교육부 지침을 안 지킬 수가 없고 교육부는 관료 사회인데다가 또 정치 조직이라서 학부모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회 전체가 책임지는 문제지 교육 현장의 교사분들의 책임을 다 떠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 보니까 의무에 대해서도 한계가 뚜렷하지 않죠. 우리 박태욱 의장님 이제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해요. 경제 부면에서 세계 10위권, 군사력 세계 5, 6위권, 그 다음에 대중문화에서 무슨 BTS나 기생충이 세계 이제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어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 선두인 거 맞아요. 근데 학문 분야는 세계 선두는커녕이고 세계 20위도 안 돼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렇게 엄청나게 교육에 투자하고 우리가 해방 이후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것이 교육 영역인데 투자를 하고 무슨 한국인이 우수하다느니 별별 얘기를 다 했지만 학문 분야는 세계 10위는커녕이고 20위권도 안 돼요. 왜 이렇게 됐느냐? 질문을 안 해서 그래요. 학생들이 인간을 인간으로 만든 한 글자를 찾으라고 그러면 왜라고 그러겠어요. 인간은 왜라는 질문을 함으로써 인간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존재를 계속 향상시킬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학교 교육은 그걸 안 해요. 근데 그런 질문 자체가 현행 입시제도 하에서는 불가능해요. 가르쳐준 대로 써야지 대학 가는데 이거 이상하다. 근데 지금 박태웅 의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불확정성의 시대에 있고 불확정성이 유노말이다. 사지선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앞장서서 그걸 깨달은 선생님이라도 앞장서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선생님들이 요구를 하셔야 되고 밖에서 요구를 해야 돼요. 교육 행정을 바꿔라. 교육 전략을 바꿔라. 교육 철학을 바꿔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걸 사회가 공유할 때만 사실은 교육의 현장이 바뀔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순서를 선생님들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무슨 수가 있겠어요. 교육 공무원인데, 직장인인데, 가르치는 대로 성과 지표들이 있는데 그걸 지켜내야죠. 그거를 바꾸기 전에 선생님들한테 뭘 바꾸라고 해서 그 내에 한 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담론 자체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일은 저희 같은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사실은 선생님들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예측이 더 중요하다. 달리 말하자면 교육자로서의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육 개혁가로서의 선생님들이 되셔야 한다. 제 생각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규정을 크게 해주셨어요. 교육 개혁가로서의 선생님. 네, 아마 그 앞으로의 이제 권력의 변화 국면에서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의 열망들이 좀 어떻게 이제 실전적으로 좀 전달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장님도 좀.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교육이란 게 무인도처럼 툭 떨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뇨병이 걸리면 심하면 발가락이 썩어서 잘라내야 되거든요. 저는 교육이 아픈 발가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연고를 아무리 발라서 될 일은 아닐 수 있다. 한국이 그 복지 예산 비중이요. 저 전체 그 예산의 12% 정도 되는데 OECD 평균이 20%입니다. 21%인가? 그러니까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학생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공부하고 싶어 미치겠다. 나는 막 무조건 대학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십시오. 사실은 대학교를 가는 게 아니고요. 먹고 살러 가는 겁니다. 한국이 그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10만 명당 29명. 그런데 실제로 한국은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이기 이전에
노인 자살률이 높은 나라예요. 80살이 넘으면요, 그게 2.5배로 올라갑니다. 60명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늙어서 폐지라도 죽을 수 있을 정도의 기운이 있을 때까지는 살다가 아파서 폐지도 못 죽게 되면 그냥 스스로 자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입시를 막 너무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대학교를 막 전부 다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입시 지옥이 생긴 게 아니라 네. 내몰린 거예요, 그쪽으로. 네. 그러니까 이 교육의 입시 지옥을 없애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시험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내몰렸는데 그 문을 이렇게 철창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5명만 지나갈 수 있고 나머지 죽일 거야 했다면 5명이 지나가는 방법을, 게임의 룰을 어떻게 바꾼들 그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게 지옥인 건 바뀌지 않아요. 그 앞에 뭐라고 간판을 붙이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먼저고 그 사회적 안전판을 최소한 OECD 평균까지는 만들어줘야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게 지옥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 정도가 됐을 때 이제 교육을 어떻게 바꿀까 해야지 뒤에서 막 내몰아가지고 요까지 제 시간에 요까지 도착하지 못한 애들 다 죽일 거야. 이래놓고는 품위 있게 달리란 말이야. 반칙을 하지 말란 말이야. 뭐 인생을 생각하란 말이야. 이렇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어쨌든 이 시간 뭐 2시 20분까지 요선을 못 넘으면 나머지는 다 죽어. 이래놓고는 뒤에서 내몰면 네.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사회적 안전판을 최소한 OECD 평균 정도까지는 올려서 어지간히 먹고 살 수 있게. 네.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나도 자살 안 해도 되게. 네. 그걸 만들어 놔야지 교육이 바뀔 여지가 생긴다. 네. 현재는 입시 지옥이라는 게 학교가 만든 게 아니에요. 네. 그 지금 이제 두 분 선생님의 말씀이 수렴이 됩니다. 저도 같은 유사한 생각인데요. 어느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그렇게 던지셨어요. 좋은 학교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그것만 가지고 안 되지요. 예컨대 우리는 체제에 구속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학원에 가서 밤늦게 공부하는 아이들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지요.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부모들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하는 반문을 하면서 합니다. 왜? 이런 체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교육개혁가로서의 교사에 대한 언급도 주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하면 단위 학교가 좀 더 아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노력 동시에 우리 사회의 체제, 교육 체제를 바꾸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정치 세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정치 세력을 선택하는 걸 거다. 이것은 우리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이제 그 방법놀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한테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분 선생님한테 더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엔데믹 시기에 적합한 교육이 무엇이냐? 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엔데믹은 그거지요. 현재와 같은 팬데믹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풍토병 같은 것이 반복돼서 항상 이 재난이 일상화되는 시기를 말을 한다고 해석이 될 텐데요. 이런 시기에 교육의 핵심, 생태 전환 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인류의 절멸의 위기에 처한 그런 진단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실존적 층위의 고민을 놓치지 않는 그런 교육이 좀 지속돼야 되겠다. 방법론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그 이화여대 최혜천 교수님이 했던 그 강의를 듣고서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생태 백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태 백신, 자연을 건들지 않아서 우리의 그 뭐라고 할까요? 생존을 보호받는. 그것 사실은 생태주의라고 하는 인식이 머릿속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엔데믹 시기에는 더없이 더 이념에 대한 고민도 좀 깊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질문 주신 선생님한테 답이 됐나 모르겠는데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이제 우리 교수님 전공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질문 주신 선생님들 중에 역사라고 하는 게 과거와 현재의 대화가 역사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의 어떠한 사건, 어떤 시기를 중요한 대화 상대로 삼을 수 있을지 뭐 그런 질문을 주셨네요. 질문하신 게 예, 많아서 다 네. 대답은 못 드릴 것 같고요. 네. 사실은 모든 어느 상황에나 다 이제 비교는 가능하죠. 근데 제가 최근에 느끼고 있는 거는 이제 지금 상황이 우리 해방 직후와 상당히 좀 흡사하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해방 직후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가 무조건 이념 대립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일본 식민지로 한 36년 살다가 일본 자본, 일본 기술, 일본 지도자가 싹 빠져나가 버려요. 그 자리에 미국이 들어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죠.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없어져요. 배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고요. 네. 할 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정치적 그 영역에서 지자를 찾으려고 몰려드니까 더 싸우게 되고 치열한 이념 대립의 현장이 사실은 해방 직후의 이념 대립이 이념 자체만의 대립이 아니고 네. 일종의 좀 권리 투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두고 떠난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라는 거죠. 근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립도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제 눈에. 근데 젠더 갈등 이게 청년층 취업난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폭발적이었을까? 이런 의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결 방법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겪었어요. 해방 직후에는 그런 식의 굉장히 폭발적인 이념 대립 또는 정치적 대립, 사회 계층 간 대립들을 전부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고요. 상대를 꺾어 눌러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민족 분단으로 이어졌고 전쟁으로 이어졌거든요. 한번 겪었으면 우리가 똑같은 걸 하면 파국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 정말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방식이 중요하다. 이해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해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력은 그야말로 밖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읽고 나서 해석하고 하는 그냥 능력으로 돌아버려요. 개인의 문제가 돼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해력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의지예요. 의지. 네. 이해하려는 의지가 필요해요. 항상 남의 주장을 이해하려는 의지 또는 그게 이제 관용이라고 얘기하죠. 똑같은 말이에요. 관용과 이해하려는 의지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걸 가르쳐야 해요. 이걸 우리가 스스로 고민해야 하고요. 네. 그게 지금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 이걸 좀 절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안 그러면 해방 직후 우리 사회가 겪었던 파국적 상황, 네. 정말 실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적으로 이념 대립이 심하다라고 생각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 이념 대립이 극심해지는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나 경제적 곤란과 관련이 있어요. 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남의 얘기도 듣는데도 좀 넉넉해져요. 근데 각박해지면, 네. 근데 우리 이미 선진국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각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제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이해 의지, 과정의 의지, 아주 머리에 박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장님, 뭐 이제 예생인 변수로 인해서 학교가 변해야 되는 건 이제 당연하고 학교도 그렇게 변화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는 빨리 변해야 되고 뭐는 여전히 우리가 뭐 고객인처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나름대로는 그런 구분이 있을 테지만 또 우리 이제 새로운 세계를 보시는 의장님 입장에서 학교가 정말 변해야 될 것, 영원히 이렇게 좀 변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그런 걸 좀 말씀 주신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한테만 계속 되게 어려운 질문 하시는 아니 이게 질문에 있는 내용인데 교육의 본질까지 들어갈 깜냥은 못 되고요. 지금 지금 교육 체제에서도 바꿔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정말로 학생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를테면 보시면 교과과정 개편이라는 걸 하는데요. 5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합니다. 네. 하는 이유가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네. 이렇게 변화하는데
과거의 방식을 계속 해서 되겠는가라는 게 질문의 요지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낮게 이렇게 바꿔보자, 조금 더 낮게 저렇게 바꿔보자 하는 건데, 이 교과과정 개편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보면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어떤 새로운 교과가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 되고요. 어떤 게 더,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런 게 더 중요해졌네라는 말이 있으면 하지 않은 말은, 네. 근데 수업 시간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덜 중요하게 된 뭐가 좀 적게 들어가야 되겠네?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먹고 산이점으로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과목과 관련된 대학교가 있고 네. 그 대학교에 교수가 있어요. 학생도 있고 졸업생도 있고. 네. 그러니까 내가 들어봐도 저런 과목이 새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 과목의 시수를 줄일게. 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권력 다툼이 되는 학교에 교수 수가 줄고 심지어는 어떨 땐 딴 과하고 합해야 되고 폐과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기존은 어떤 선량한 취지를 가지고 교과과정 개편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바닥에 먹고 사니즘에 따른 그 치열한 어른들의 쟁투가 안 깔릴 도리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네. 그 여기 어디에 학생이 있냔 말이에요. 학생이 주체가 될 가능성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구조상. 네. 그러니까 교과가 거기다 두 번째 문제는 앞으로 10년 동안 지난 100년보다 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인데 5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개편해서 언제 그걸 따라잡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100년보다 앞으로 10년이 더 변화가 심할 거다라는 얘기는 10년에 한 번 강산이 변하니까 해마다 강산이 변할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5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그걸 바꿀 수 있는데 그나마 교과 과목의 전체가 일어나서 검투사처럼 이렇게 싸워서 나의 밥그릇을 건드리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새로운 것이 나타났을 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게 하고 기초학력을 가지게 하고 남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하고 문해력과 디지털 문해력을 갖추게 하자 정도를 합의를 하고 네. 나머지를 그 기초교육단체와 교사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에 의존을 하자. 그리고 중앙교육기관들은 거기서 나타나는 최고의 사례들, 모범 사례나 베스트 프랙티스를 뽑아가지고 전체를 공유하고 네. 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자.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빠른데 어떻게 중앙에서 5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모아서 그걸 따라가냐. 그렇게 하지 말고 각급 자치기관의 자율과 성실성을 믿고 네. 그 각 교사들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믿고 네. 그냥 반드시 가르쳐야 될 어떤 덕목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자. 네. 그게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에서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대화에 대한 언급도 주셨고요. 특히 우리가 좀 반성적으로 들어야 될 것은 교육과정 개편 과정의 학생이 중심이 아니고 우리 이해가 중심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교육계가 뼈아프게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메시지가 왔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이 좀 더 아까 제가 시대의 척추가 돼 왔다. 미래 교육의 표지가 되는 것이 우리 경기교육의 꿈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경기교육에 주실 수 있는 조언 아니면 더 이런 거 좀 잘해야겠다고 하는 권고 이런 거 있게 되면 좀 말씀을 주시죠. 의장님이 먼저. 저는 그 각 교과의 교과 목표를 근본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국민교육원장 체제에서 쭉 내려오면서 별로 안 바뀌었어요. 네. 정말 그때 거를 겨우겨우 고쳐가지고 정말 끔찍한 수준입니다. 그거를 기본적으로 현대 사람들이 쉽게 쓰는 생활말로 바꾸고 네. 학생들이 교육의 중심에 놓이는 국어 과목이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네.
도덕감은 왜 존재한다, 실과는 왜 존재한다를 학생의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기술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네. 정말 그것만 잘해도 굉장히 많은 게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교육청의 핵심의 리더 그룹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아마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지혜를 좀 보여주시죠. 지혜 없습니다. 저 서울 사람이라 이 경기교육 잘 모르고요. 경기교육에만 특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교육에 이제 교과서 바꿔야 한다. 교육의 목표, 학생 중심 교육, 토론 중심 교육, 인성 중심 교육 다 말씀해 주셨고 더 드릴 말씀 없는데 한 가지만 끝으로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하나만 한 얘기인데 학교 교라는 글자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무 옆에서 서로 사귈 교자를 붙여놓은 겁니다. 큰 나무가 자라고 있고 그 나무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서로 사귀는 곳이에요. 교육 물론 중요하죠. 근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속에서 이루어지냐면 교류하는 속에서 이루어진다. 스승과 제자가 교류하고 학생과 학생이 교류하고 이 교류 과정이 평화롭고 평등하고 민주적일 때 민주교육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일방적이고 폭력적이고 승패를 가르고 이런 식의 교류는 교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학교는 교류하는 공간이다. 이게 이제 우리 경기교육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선생님들이 모두 좀 이 글자, 이 학교 교자가 우리가 선생님이 나무가 되어서 아이들의 나무가 되어서 아이들이 서로 평등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아마 저 교육에 임하시면 여러 한계가 있더라도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외부자 입장에서 감히 그렇게 부탁드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참된 지혜를 주셨습니다. 네. 네, 저도 한 말씀을 올리고 오늘 모든 이 자리를 마감할까 싶습니다. 우선은 많은 선생님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다 소화가 안 됐어요. 다음에는 이 소화하려고 한 2시간 정도 더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학생을 어떻게 볼 거냐. 우리는 학생을 특정한 범주 속에서 이해를 해요. 공부를 해야 될 아이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들도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삶 속에는 다양한 요소가 반영돼야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게 중요한데 특히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가 뉴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새로운 사회 계약을 쓰자는 이야기죠. 뉴딜의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가 아닙니다. 미래 세대가 우리가 만드는 뉴딜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듣고 그 이야기를 좀 낮은 자세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게 아마 경기교육이 꿈꾸고 있는 학생 중심 교육의 정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를 여기에 앉혀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저명하신 우리 교수님하고 의장님한테 제가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서 더없이 감사합니다. 모든 이제 차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지혜와 또 통찰을 아낌없이 나눠주신 세 분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들 모시고 말씀 나눌 때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리고 또 여러 교육가족 여러분들 미리 주신 사전 질문 그리고 현장에서 주신 질문들 다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들이 얘기하고 대화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방법과 해결을 실마리들을 찾아가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 2가지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남쪽에 경기학생스포츠센터 그리고 북부청소와 연결하는 이원 라이브 방송 그리고 오전에 우리 모두 다 같이 낯설지만 함께 용기를 갖고 도전해본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도 맛을 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순서를 마무리되기 전에 아주 짧게 50초간 우리 오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잠깐 같이 보실까요?
기쁨이 바람 속에 내려오는 육회 향기가 가본다면 이 앞은 곳에서 주위를 보려두나 하루를 살아가네 나를 사랑 바닷속을 생각하기 기롭지 하는 것이 놀라운 바다있어 언제나 뜨겁지 사랑하는 대학교 아래 우리 푸른 기억지만 우리는 종일 헤엄치지 하는 것이 네, 함께 해주신 모든 경기교육 가족 여러분 지금 한 곳을 같이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에 든든해지기도 하면서 또 마음이 마구마구 벅차오릅니다. 내년 봄에는 우리 서로 얼굴 마주보고 손 맞잡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멋진 대한민국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21 하반기 장학행정협의회 모두 마치겠습니다.